아빠가 대장암이래. 빨리 수술해야 된대. 수술비가 6천만 원이래. 빨리 돈 가지고 병원으로 와. 내가 지금 돈이 어디요? 수술이 안 되면 죽는데. 알아서 해! 다 늙어서 이제 금방 죽을 텐데 수술은 뭐하러 해? 당신 미쳤어.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품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든 지폐 몇 장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얻어가는 셈입니다. 6천만 원이라는 눈앞의 숫자에 눈이 멀어 500억이라는 거대한 천운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화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곁에 있는 평범한 노인조차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골목, 그곳엔 시간마저 멈춘 듯한 대상 만물상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셔터는 매일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비명을 지르며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단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경보음 같았죠. 셔터를 올리는 주인공은 박대상 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박영감이라 불렀고 뒤에선 지독한 구두쇠라며 혀를 찼습니다. 사시사철 소금기가 하얗게 절어있는 작업복 바지 하나로 버티는 노인. 손톱 밑에는 항상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고 얼굴에는 시멘트 먼지가 훈장처럼 내려앉은 노인. 그게 세상이 바라본 박대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평생을 썩었을까요? 박대상 씨의 가게 안은 고물상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녹슨 망치와 펜치, 규격을 알 수 없는 수만 개의 나사못들. 여름이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덜덜거리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그 찜통 같은 공간에서 그는 하루 15시간을 견뎠습니다. 누군가 영감님, 이제 그만 쉬고 좋은 옷 좀 사입으시죠라고 말하면 그는 그저 거친 손으로 땀을 닦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30년을 갈아온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대상 씨는 처음부터 이런 밑바닥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남부럽지 않은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유명했던 그는 고향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는 야반도주했고 박대상의 모든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집과 차는 물론이고 당시 몸이 약했던 아내의 수술비까지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아 어린 딸 수진에게 우유 한 팩 사주지 못해 빗물을 받아먹이던 그 처참한 밤, 그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달콤한 혀를 믿지 않겠다. 오직 내 정직한 땀과 배신하지 않는 이 땅만을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철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폐기물이라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쓸만한 부품을 골라내고 단돈 10원조차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푼돈으로 그가 한 일은 화려한 주식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맹지들을 사모았습니다. 비만 오면 잠기고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흙더미들. 하지만 박대상 씨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국 모든 가치는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는 만물상에서 번 돈을 모두 그 이름 없는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의 만물상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500억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 세상을 속인 완벽한 위장막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 이기명은 장인의 이런 깊은 통찰을 이해할 지능도 인성도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상무 승진을 코앞에 둔 이기명에게 장인은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저 낡은 작업복 좀 어떻게 안 돼? 내 동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기명은 장인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장인의 만물상은 감가상각이 끝나고 폐기 처분만 기다리는 쓰레기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근면함을 무능한 노인의 집착으로 비하했고 장인이 건네는 인생의 지혜를 못 배운 자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이기명은 철저하게 숫자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자본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승진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품위를 더해주는가? 그 비좁은 계산기 속에서 장인 박대상은 언제나 마이너스였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장인이 내주는 건 투박한 시장 국밥뿐이었고 남들처럼 번듯한 강남 아파트 한 채 물려줄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기명은 확신했습니다. 저 노친네는 평생 저렇게 먼지만 먹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하지만 진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곧 밝혀집니다. 자산의 가치를 가격표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 가격표가 붙기까지의 인내의 시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대상 씨는 사위의 그 오만한 눈빛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귀한 딸 수진을 맡긴 이 남자가 과연 내가 가진 돈이 아닌 나이, 본질을 단 1%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기명이 장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만 건넸다면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의 주인은 이기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황금 열쇠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는 장인이 30년 동안 인내하며 일궈낸 거대한 대지 위에서 감히 오만하게 목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대상 만물상의 낡은 간판은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치며 저 영감님 죽으면 저 땅엔 편의점이나 들어설까? 라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낡은 가게의 셔터가 영원히 내려가는 순간 이 조용한 동네가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진실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대상 씨는 오늘도 묵묵히 녹슨 나사못의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30년 뒤의 미래를 관통하고 있었죠. 자신의 인생을 사기쳐서 망가뜨렸던 그 배신자 친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성을 쌓았고 이제 그 성의 문을 열 열쇠를 누구에게 줄지 최종적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침묵을 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박대상 씨가 만물상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대장암 3기. 이미 암세포가 장을 막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다급하게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수술 날짜 잡아야 합니다.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까지 최소 6천만 원은 즉시 확보하셔야 해요. 수진 씨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기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기명의 대답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인의 생명을 구걸하는 아내의 절규가 아니라 고장난 폐차의 수리비를 아까워하는 장사꾼의 계산서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6천만 원? 그 돈이면 내가 이번에 계약하려던 독일 BMW 세단 풀옵션 값이야,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 대장암 3기면 수술해도 재발해 죽어가는 중고차에 왜 새 엔진을 달아? 이기명은 장인을 생명이 아닌 폐기물로 확정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젠틀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손해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밑바닥에 숨겨둔 썩은 자아를 여지없이 드러내기 마련이죠.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잔인한 질문의 답을 이기명이라는 남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단돈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오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그 처절한 민낯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인 박대상 씨가 대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수술실 입구를 향해 실려가던 그 시각, 사위 이기명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곧 있을 상무 승진 확정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소위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박대상이라는 이름은 그저 명절에 한 번 얼굴을 비춰야 하는 번거로운 의무이자 자신의 화려한 프로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얼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이기명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중이야라며 끊었을 테지만 계속되는 발신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대장암이래.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대. 병원에서 6천만 원이 필요하대. 지금 바로 좀 보내줄 수 있어? 수진 씨의 절규는 골프장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고 이기명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기명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장인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6천만 원?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대장암 3기면 사실상 끝난 거 아냐? 이기명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6천만 원은 장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의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번 달에 계약하기로 한 최고급 독일산 세단의 옵션을 포기해야 하거나 상무 승진을 기념해 예약해둔 해외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자산의 손실로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을까봐 사들부들 떨고 있는 아내의 슬픔보다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숫자들의 행방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장인의 목숨의 가격표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기명의 뇌 속 계산기는 비정하게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명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냉소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연세에 전신 마취하고 배 가르는 게 더 고통일 수 있어. 그리고 6천만 원 들여서 수술해도 5년 뒤에 재발하면 그 돈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 우리 지금 상무 승진 앞두고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가망 없는 중고차 수리비에 목숨을 걸어?
이기명은 자신의 장인을 가망없는 중고차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낡은 만물상을 운영하며 딸을 뒷바라지하고 사위인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던 어른을 향해 그는 폐차 직전의 기계에나 쓸 법한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자신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사는 남자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의 속삭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빠야. 나를 키워준 아빠고 당신 장인어른이라고. 당신 작년에 차 바꿀 때는 1억 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잖아. 그런데 아빠 목숨값이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수진 씨의 외침에 이기명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 차는 내 비즈니스 도구고 사회적 지위야. 그건 투자라고. 하지만 병든 노인 수술비는 그냥 소비야. 그것도 돌아오지 않는 매몰 비용.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데? 이기명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궈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장인 박대상 씨가 만물상에서 번 푼돈을 아껴 수진 씨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유학 비용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금의 인텔리전트한 수진 씨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박대상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다면 이기명이 아무런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하며 승진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 이기명은 그 모든 무형의 지원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장인의 헌신을 자본으로 환산할 줄 모르는 경제적 문맹이자 인격적 파산자였습니다. 결국 이기명은 나 지금 라운딩 중인 아까 이따 얘기해. 그리고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보채지 마. 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말한 알아서 할 테니까의 의미는 돈을 구해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그는 골프채를 다시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노인네 때문에 내 인생의 화려한 순간을 망칠 순 없지. 이기명은 그렇게 자신의 장인을 6천만 원이라는 가격표와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던져버린 그 쓰레기통 속에 사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한편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차가운 거절을 들은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준비를 위해 각종 검사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발견된 암덩어리는 이미 장의 절반을 막고 있었고 의사는 1분 1초가 급하다고 재촉했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장 돈이 없을 때와 가장 돈이 많을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아버지는 이미 사위의 밑바닥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진 씨는 결국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자신의 패물까지 정리하며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비참한 사투의 현장에 이기명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동료들과 비싼 와인을 마시며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큰 부자가 되는 거지라며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필요한 지출에 장인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료들은 감탄 섞인 웃음을 보냈습니다. 인간성이 거세된 성공가도 그것이 이기명이 추구하는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의 서막은 가장 어두운 밤에 시작되는 법입니다. 수진 씨가 간신히 돈을 마련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던 그 순간 박대상 씨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기명이는 안 왔냐? 수진 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이제 알았다. 내 만물상의 금고. 거기 열어봐라.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깊은 마취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말대로 낡은 만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평소와 다름없는 키한 먼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좁고 초라한 공간. 수진 씨는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수억 원의 현금 뭉치? 아니면 화려한 보석?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한 종이 뭉치와 낡은 장부들, 그리고 수십 건의 등기권 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사모았던 그 쓸모없는 맹지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의 중심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토지 보상 예상액만 500억. 그리고 그 땅들 중 일부는 이기명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국가 첨단 데이터 센터 건립의 핵심 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모든 판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이기명이 가망 없는 중고차라고 비웃으며 버렸던 그 낡은 노인은 사실 이기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금고 바닥에서 아버지의 친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이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라. 만약 그가 내 목숨보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모든 것은 오직 너의 것이다. 수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딸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시험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지점에서 싹을 틔웁니다. 내가 가진 잣대가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라 믿고 내가 계산한 숫자가 우주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운명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 오만을 비웃기 시작하죠. 만약 단돈 6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평생의 은인을 저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 은인이 500억짜리 보물 지도를 품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숨조차 쉬기 힘들 겁니다. 오늘 그 지옥 같은 진실 앞에 선 이기명의 처절한 파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로 생명을 재단했던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숭상하던 자본에 의해 어떻게 난도질 당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진 씨가 낡은 만물상 금고 안에서 500억대 등기권 리증과 아버지의 눈물, 어린 쪽지를 발견하고 흐느끼던 그 시각, 사위 이기명은 여전히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 계약할 독일 세단의 카탈로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래, 6천만 원이면 이 풀옵션을 선택하고도 남는 돈이지.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쏟아붓는 것보다 이게 100번, 1000번 생산적인 선택이야. 이기명은 자신의 비정함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포장하며 스스로를 대견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어떤 진실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어떤 거물이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명은 의기양양하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국가 첨단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의 최종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는 대기업 상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업계의 전설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본부장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고 실무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죠. 이기명 과장,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찍어둔 핵심 부지 A-1 구역. 그거 소유주가 매각 거부 의사를 밝혔어.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이기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거기는 쓸모없는 맹지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면 당장이라도 팔겠다고 달려들. 노인네가 주인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본부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그 노인네가 누군지 알아? 대상 만물상의 박대상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군. 이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신도시 예정지 땅의 절반을 쥐고 있는 건물 중에 건물이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박대상 씨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랑은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며 아예 경쟁사인 S그룹 쪽으로 우선 협상권을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어. 이기명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상 만물상? 박대상? 그 낡은 작업복에 놓친 내가 거물이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6천만 원이 아까워 가망 없는 중고차라고 비하하며 수술비를 거절했던 그 장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명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수술 잘 끝났어. 지금 만물상으로 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똥차의 진짜 엔진이 뭔지 보여줄게. 이기명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경기도 외곽의 그 낡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그 좁고 먼지 쌓인 길목이 오늘따라 거대한 절벽처럼 그를 압박해왔습니다. 만물상 앞에 도착하자 그곳엔 낡은 셔터 대신 고급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울고 있던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든 수진 씨, 그리고 그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장인어른이 아니. 아버님이 정말 그런 땅 부자였어? 왜 나한테 진작 말을 안 했어? 이기명은 비굴하게 웃으며 수진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달랐을까? 돈이 많은 박대상은 당신의 아버님이고 돈 없는 박대상은 죽어가는 똥차였겠지. 이기명, 당신은 어제 아빠의 목숨을 6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재단했어. 그 순간 당신은 우리 가족일 자격을 잃은 거야. 수진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이기명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아빠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당신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지, 그거 내가 상속받았어. 그리고 오늘 아침 S그룹에 매각하기로 최종 서명했어. 당신은 이제 상무 승진은커녕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입힌 책임자로 낙인 찍혀 쫓겨나게 될 거야. 아, 그리고 이건 이혼 소장이야. 당신이 아까워하던 그 6천만 원 위자료로 청구할 생각도 마. 당신은 빈털터리로 이 집구석에서 나가야 할 테니까. 이기명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다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장인어른 깨어나시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수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만물상의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삐걱거리며 이기명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화염이 아니라 가장 차가운 침묵 속에서 열립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에이스라 부르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내의 싸늘한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이 빚어낸 텅 빈 통장 잔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 인간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그 6천만 원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끊는 단두대의 칼날이었다는 것을요. 6천만 원을 아끼려다 500억을 날린 남자 이기명의 파멸은 이제 단순한 손실을 넘어 삶의 모든 기반이 뿌리째 뽑히는 완벽한 소멸로 향합니다. 자본을 신봉하던 남자가 자본에 의해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집행 현장을 지금 바로 목격하십시오. 이기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그 시각,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본부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상무 예정자라며 너스레를 떨었을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짐승의 포유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이기명,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와. 내가 관리하던 박대상이라는 노인네, 그 사람이 경쟁사의 부지 넘겼다는 게 사실이야. 너 대체 현장에서 뭘 한 거야? 이기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노인을 똥차라 부르며 수술비 6천만 원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선 이기명을 기다리는 것은 꽃다발이 아닌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기명 과장님, 아니 이기명 씨, 위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짐 쌀 시간 10분 드립니다. 사내 기밀 유출 및 빼임 혐의로 법무팀에서 고소장 준비 중이니 조사받을 준비나 하세요. 이기명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던 사회적 지위라는 셔츠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박스 하나에 담긴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들고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함은 이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기명을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현관문과 그 앞에 놓인 이혼 서류였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마련해둔 비밀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이기명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그 돈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냈을 거야.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대상 씨의 변호사였습니다. 이기명 씨, 당신이 아끼던 그 6천만 원으로 장인어른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만 당신이 상속받을 권리는 단 1원도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인어른의 명의로 지원받았던 모든 아파트, 대출금 및 차량 리스료에 대해 즉시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기명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풍요가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장인 박대상 씨가 내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묵히 깔아준 보이지 않는 자본의 카펫이었습니다. 이기명은 그 카펫을 밟고 서서 카펫을 깔아준 노인의 심장을 찌른 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독일산 세단은 리스 회사가 즉시 회수해갔고 그가 입고 있던 명품 수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며칠 뒤 이기명은 폐인이 된 모습으로 장인 박대상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아니 마지막 구걸을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수술을 마치고 혈색을 되찾은 박대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 수진 씨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기명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6천만 원에 눈이 멀어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박대상 씨는 천천히 사과를 씹어 삼키고는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영아, 너는 30년 전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만났던 그 친구를 닮았구나. 그 친구도 내 돈만 봤지. 내 진심은 보지 못했어. 내가 만물상을 지키며 와사못 하나를 팔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외딸 수진이가 만날 남자는 적어도 나사못 하나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이길 바랬다. 그런데 너는 나사못이 아니라 내 심장에 가격표를 붙였더구나. 박대상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대상 씨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이기명 앞에 던졌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기명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인이 몰래 대신 갚아준 빚과 지원해준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6천만 원이 아까워.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수억 원을 쓰고 있었다. 이 수첩에 적힌 금액,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청구할 거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상무 자리, 내 땅을 매입하려던 내 회사는 이미 부도 위기다. 내가 너희 회사의 주 채권단과 손을 잡았거든. 이기명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던 노인이 실제로는 거대 자본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한 것입니다. 수진 씨가 이기명의 멱살을 잡아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당신이 무시했던 그 똥차가 이제 당신 인생을 짓밟고 지나갈 테니까. 이기명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위라며? 장인어른 수술비 아깝다고 도망갔던 그 나쁜 놈? 이기명의 명예는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그는 이제 돈도 명예도 가족도 없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적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진실은 악행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명이 아꼈던 6천만 원은 시간이 흐르며 탐욕이라는 고금리가 붙어 결국 500억이라는 거대한 채무가 되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압류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저지른 비정한 선택이 어떻게 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는지 그 처절한 자본적 사형 집행의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남자가 마주하게 될 가장 시리고 아픈 겨울. 이기명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의 삶은 공상과학 영화 속 디스토피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이 과장님이라며 깍듯이 모시던 은행 창구 직원은 이제 가장 차가운 사무적인 말투로 그의 계좌 동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기명 씨,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는 박대상 씨와 이수진 씨입니다. 이기명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압류라니요? 내 퇴직금이랑 주식까지 전부 다 말입니까? 직원은 대답 대신 무미건조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기명이 지난 수년간 장인의 카드로 결제했던 명품 시계, 수입차 리스비, 심지어 결혼 초기에 장인이 대신 갚아준 학자금 대출 내역까지 이런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상 씨는 평소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그것을 결코 선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위의 인성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를 대비해 모든 지원 내역을 증여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꼼꼼히 장부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치밀한 자산가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박대상 씨는 사위가 자신을 배신할 경우 그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적 폭탄을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셈입니다. 이기명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사원증도, 수입차 키도, 명품 수트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매일 아침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과장 출신이라는 이력은 현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놈이 무슨 일을 하겠냐는 비아냥만 돌아왔죠. 그는 하루 10시간 넘게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받은 푼돈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자신이 발로 걷어찬 장인의 대상 만물상 국밥을 떠올렸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이 사실은 수백억 가치를 지닌 신의 만찬이었음을 그는 굶주림 속에서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대상 씨는 수술 후 기적처럼 회복하여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박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와 함께 대상홀딩스라는 이름의 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고 신도시 개발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익사업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모았던 맹지들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과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는 먼지 속에 숨어있던 위대한 자산가라며 박대상 씨를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기명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붙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장인 박대상 씨와 활짝 웃고 있는 아내 수진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상 만물상,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상재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사진 속의 아내는 자신이 알던 그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당당한 경영자로 거듭난 눈부시게 빛나는 여성이었죠. 이기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의 자리가 원래는 어디였는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기명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하면서도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 저 김영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몸으로라도 때우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수진 씨가 아닌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이기명 씨, 이수진 이사장님께서는 당신에게 전할 말이 딱 한마디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 아까워버린 당신의 인생, 이제 6천 원짜리 가치도 남지 않았네요. 부디 당신이 사랑하던 그 숫자들 속에서 영원히 굶주리길 바랍니다. 이기명은 그 쪽지를 움켜쥐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돈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의 가장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보느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무한한 자산을 놓쳤고 그 대가로 평생을 0이라는 숫자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대상 씨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뉘우칠 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힘을 뺏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명이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각, 대한민국 재계의 시선은 경기도 외곽의 한 부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기명의 전 직장이 상무 승진의 담보로 삼았던 국가 첨단 데이터 센터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 박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직후 모든 토지 소유권을 딸 수진 씨에게 증여했고 수진 씨는 그 땅을 이기명의 경쟁사인 S그룹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대상 만물상 개발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명의 전 직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핵심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명이 장인이니 금방 설득할 수 있다며 큰 소리쳤던 그 부지가 이제는 회사의 숨통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기명의 전 직장 상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기명 그놈 어디 있어? 그놈 때문에 회사가 날린 기회비용이 얼마야? 회사는 이기명에게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소송은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법적인 낙인은 그가 다시는 이 사회에서 화이트 칼라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기명은 매일같이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장을 받으며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수진 씨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이라도 해서 푼돈이라도 챙겨보겠다는 비열한 본능이 꿈틀거린 것이죠. 수진아, 너 나랑 10년을 살았어. 내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길바닥에 내팽개쳐? 나 죽으면 너도 살인자야. 그는 대상 재단 건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재단 정문을 열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기명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년 전 아버지 박대상 씨를 배신하고 전 재산을 가로채 도망갔던 그 사기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양복이 아닌 재단의 청소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기명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자 수진 씨가 남편 앞에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놀랐니? 아빠를 배신했던 그 인간, 아빠가 평생을 추적해서 결국 찾아냈어. 그리고 아빠는 그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평생 우리 재단에서 가장 낮은 곳을 청소하며 속죄하게 만드셨지. 수진 씨는 이기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배신자를 절대 잊지 않아. 하지만 그 배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뭔지도 잘 아시지. 그건 바로 자신이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거대하게 성공했는지 옆에서 평생 지켜보게 만드는 거야. 기명아, 너의 자리는 저기 청소부 옆자리조차 아까워. 너는 우리 아빠의 6천만 원짜리 생명을 똥차라고 불렀지? 이제 내가 그 똥차가 되어 평생 폐차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기명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대상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치밀하고도 거대한 집념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운이 좋아 땅 부자가 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친구를 30년 동안 추적해 기어코 자신의 발밑에 꼴린 사람, 그리고 사위의 배신까지도 이미 예견하고 그를 경제적으로 거세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은 설계자였습니다. 이기명은 자신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에게 덤벼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기명은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똥차에 돈을 왜 써? 자신이 뱉었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제 인력사무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기명 씨 맞지? 장인 수술비 아깝다고 도망간 놈이라고 소문 다 났어. 우리 현장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 인터넷에는 이미 그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그가 했던 폭언들이 역대급 빌런 사위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박대상 씨의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법인을 운영하며 부지를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모았던 맹지 아래에서 거대한 천연 안반수층과 희귀 광물 성분이 포함된 온천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한 데이터 센터 부지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단지로 지정되며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500억이었던 자산 가치는 이제 조 단위로 불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명은 이 소식을 고시원 낡은 TV를 통해 접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찬 그 6천만 원짜리 수술비가 사실은 조 단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살리는 비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였어. 내가 수진이 남편이잖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뛰쳐나갔지만 그를 반겨주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과 자신을 쓰레기 보듯 피하는 행인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박대상 씨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여 자신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이기명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전 국민을 감동하게 할 거대한 나눔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발표되는 날 이기명은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자신의 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빼앗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몰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잔인한 복수는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찬란한 천국을 평생 눈앞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걷어찬 그 쓰레기 더미가 사실은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황금성이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뼈저리게 확인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6천만 원이라는 푼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이기명이 마주하게 될 그 지옥보다 더 시린 현실의 끝자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노예로 살다 자본의 심판을 받게 된 남자의 마지막 발버둥. 이기명이 지방의 한 소도시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의 겨울, 대한민국은 한 노인의 위대한 결단으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바로 대상 만물상의 주인 박대상 씨의 전 재산사회 환원 발표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자마자 딸 수진 씨와 함께 긴밀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조 단위 가치의 토지와 현금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시니어 디지털 자립재단과 청년 무상주거 단지를 설립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기명은 공사장 식당의 낡은 TV를 통해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화면 속 장인어른은 더 이상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은색 수트를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장에 선 박대상 씨는 진정한 자본의 주인으로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당당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보필하는 아내 수진 씨가 보였습니다. 이기명은 입안에 든 거친 밥알을 삼키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저기서 장인어른의 후계자로 박수를 받고 있어야 했는데 이기명의 눈물은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놓쳐버린 돈에 대한 미련과 탐욕에서 비롯된 비겁한 습기일 뿐이었죠. 그는 자신이 수술비를 거절하며 했던 말, 대장암 삼기면 가망 없으니 그 돈으로 차나 바꾸자던 그 말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6천만 원을 기꺼이 내놓았다면 그는 지금 조 단위 재단의 상속자이자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기업가로 칭송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돈 6천만 원을 아끼려다 그는 600억, 아니 6천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인생의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박대상 씨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기명이 일하고 있는 그 소도시의 공사 현장조차 이미 자신의 손바닥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기명이 일하던 그 건설사는 박대상 씨의 재단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익사업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것이죠. 어느 날 현장 시찰을 나온 재단 관계자들 사이에 수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기명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기명이 숨어있는 자재 창고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명아, 숨지 마. 내가 어디서 무슨 먼지를 마시며 사는지 우리 아빠는 다 보고 계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듯한 건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 너한테 가장 어울리는 형벌은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먼지 구덩이 속에서 평생 나사못을 죽게 만드는 거래. 내가 똥차라고 비웃었던 아빠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내 몸에 새겨진 흉터를 보며 매일 기억하라고 말이야. 수진 씨는 이기명의 발치에 낡은 펜치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대상 씨가 만물상에서 30년 동안 손때 묻게 사용하던 이기명이 쓰레기라며 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잘 간직해. 내가 앞으로 평생 만져야 할 유일한 자산이니까. 수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기명은 그 녹슨 펜치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숫자와 품격은 이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저편의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달 자신이 번 푼돈의 절반을 박대상 씨가 청구한 소송 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자신의 배신. 그것이 이기명이 마주한 진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끝내 가려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오르는 불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이기명은 자신이 6천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불씨를 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끈 것은 불씨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태워줄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책과 후회라는 불지옥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6천만 원으로 확인한 인간의 밑바닥, 그리고 500억을 넘어 조 단위의 전설로 남은 아버지 박대상의 마지막 유언. 그 위대한 서사의 마침표, 제8장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기명이 지방공사 현장의 구석진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위와 싸우며 잠을 청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박대상 재단의 공식 출범과 함께 공개된 박대상 씨의 비밀 일기에 관한 특별 대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공개한 그 일기장에는 이기명이 평생을 옆에 두고도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대상 씨는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모았던 맹지들은 사실 사기꾼 친구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원래 땅을 30년에 걸쳐 하나씩 되찾아온 눈물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대상 씨가 사위 이기명을 위해 준비했던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기명이 수술비를 거절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의 날짜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명이 그놈이 요즘 상무 승진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내가 가진 신도시 부지의 30%를 사위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할 준비를 마쳤다. 이 땅이면 김영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총수가 될 것이다. 이번 주말 수진이와 함께 오면 이 서류를 건네주리라. 이기명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변호사의 낭독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6천만 원이라는 푼돈을 아끼기 위해 장인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그 순간 장인은 사위에게 조 단위의 기업과 총수의 자리를 물려주려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님, 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는 지금 차가운 컨테이너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명은 자신이 죽인 것이 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찬란한 미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벽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내 복을 다 찢어발겼어. 그로부터 몇 달 후 박대상 씨는 재단 설립과 모든 자산의 환원을 마친 뒤 딸 수진 씨의 배웅을 받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위 이기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은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만 복을 가져가는 법이다라는 짧은 말을 남겼을 뿐이죠. 수진 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기명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대상 만물상이 있던 그 골목의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명은 이제 매일 새벽 5시 과거 장인이 올렸던 그 녹슨 셔터 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골목길을 씁쓸하게 쓸고 있습니다. 그가 청소하는 길 위로 수진 씨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이 지나갑니다. 수진 씨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잠깐 스치는 아내의 눈길은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입니다. 이기명은 그 무심함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매일 아침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버리려 했던 낡은 나사못 하나를 길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장인이 30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세웠던 그 나사못 하나가 사실은 수백억의 땅보다 더 무거운 신뢰의 무게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진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가장 잔인한 예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기명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는 6천만 원이라는 당장의 효용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인간의 존엄과 조 단위의 풍요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 당장 큰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시하고 지나친 그 낡은 만물상 안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500억의 기회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명은 오늘도 낡은 빗자루를 들고 먼지 쌓인 골목을 씁니다. 그가 쓸어내는 것은 낙엽이 아니라 자신의 부서진 인생 조각들입니다.